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때는 2017년 8월 11일 새벽 1시 43분. 덴마크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일이 생겨서 나갔는데 지금껏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지 않는다. 신고자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찰이 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묻게 됩니다. 여자친구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딘가요? 근데 이때 남자친구, 그 신고자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니까 거기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요? 실종된 여자친구 킴 월. 그녀는 당시 30살이었고 스웨덴 출신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그동안 기자로서 킴은 스리랑카, 우간다, 쿠바, 북한까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그 덕에 유명한 가디언지나 또 뉴욕타임즈에 그녀의 기사가 실렸고요. 당시 2017년 그때 킴은 남친과 함께 덴마크에 거주 중이었는데요. 킴이 실종되던 2017년 8월 10일 킴과 남자친구는 원래 지인들을 집에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 마실거리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땡! 하고 킴이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걸 본 킴이 대박! 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덴마크의 벤처 사업가이자 백만장자 발명가 피터 매드센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피터 매드센, 그는 당시 덴마크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별명이 덴마크의 일론 머스크다라고 불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좀 가시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사업을 펼쳤다면 이 사업가 피터 매드센의 관심 분야는 해저였습니다. 지난 2002년에 그는 덴마크에서 최초로 개인 잠수함을 만드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또 2005년에는 덴마크 최초로 디젤과 전기를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개발해냈고요. 또 곧이어서 세 번째 잠수함, 일명 노틸러스 UC3 프로젝트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개인 잠수함으로 기록됩니다. 킴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이 피터 매드센을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끈질기게 연락을 했지만 몇 달간 답장을 받지 못했거든요. 반포기 상태였죠. 그러다 마침내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답장을 받게 된 겁니다. 더구나요, 이 피터가 자신의 세 번째 잠수함 노틸러스로 킴을 당장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킴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파티를 당장 취소하고 막 외출 준비를 서둘렀죠. 저녁 8시, 킴은 남자친구와 함께 그 잠수함이 있는 선착장에 도착해요. 그러면서 인터뷰는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릴 거야.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멋지게 해내고 올게. 굉장히 킴은 또 흥분했고 설레어 하면서도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홀로 잠수함으로 들어갔죠. 그녀를 데려다 주고 남자친구는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벽이 될 때까지 킴에게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자, 이 킴이 탑승한 잠수함 노틸러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밤 12시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잠수함이 해저를 다니니까 침몰한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 신고가 새벽에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일 수 있다. 바로 수색 작업에 돌입했죠. 몇 시간이 지났고요. 날이 밝습니다. 아침 10시 30분 덴마크 쾌게베이의 한 등대 근처에서 이 문제의 잠수함이 목격됐어요. 그런데 경찰의 예상과는 다르게 딱히 손상된 곳은 없어 보였죠. 육안으로는요. 경찰은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보트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붕 하고 서서히 잠수함에 가까워지던 순간 갑자기 이 잠수함이 막 굉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태 가만히 있다가 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게 물속으로 가라앉고요. 경찰이 이걸 보고 있다 당황했죠. 무슨 상황이야. 그런데 바로 이때 잠수함의 그 위쪽 해치가 열리더니 사람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 잠수함의 주인 피터 매드센이었어요.
허둥지둥 잠수함을 빠져나와서 헤엄을 치더니 이 경찰 보트로 도와달라며 다가옵니다. 그러는 동시에 잠수함은 물속으로 아예 가라앉아 버렸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도 물었죠. 그랬더니 피터가 말하길 잠수함에 이상이 생겼어요. 지금 오작동 중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고 킴은요? 이때 피터가 말하길 잠수함에는 자기 말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분명 같이 탔잖아요. 자, 피터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저녁 그는 분명 인터뷰를 수락했고 킴과 함께 잠수함에 올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계에 이상이 생긴 걸 알아챘죠. 그래서 우선 안전을 위해 그녀를 가까운 섬에다 내려주고 자기는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떠돌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피터의 주장이잖아요. 경찰은 100%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피터를 체포합니다. 근데 체포했다 한들 아직까지 혐의는 없어요.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잠수함입니다. 안에 킴이 없는지 고장난 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잠수함이 이미 수심 7m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선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내부 조사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선체의 외부를 살펴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라? 이 잠수함에 다시 내려진 게 확인됩니다. 아니 이거는 잠수함이 고의로 가라앉도록 조작된 정황이었어요. 수상한 냄새가 나죠. 경찰은 즉각 피터에게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해요.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8월 10일, 피터는 돌연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잠수함 안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킴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냐? 잠수함이 이제 킴을 태우고 해저 17m가량 수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거대한 해치 커버가 킴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 그럼 사고잖아요. 근데 피터는 자기 잠수함에서 죽었고 이게 혹여나 살인으로 의심받을까 두려웠대요. 그래서 킴을 수장시키기로 결정했죠. 자, 이 말인 즉슨 지금 전날 킴을 섬에 내려줬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고요. 이후 경찰은 피터의 연구실 그리고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아주 기분 나쁜 것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죠. 그건 일명 스너프 필름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참 설명하기도 힘든데 이 스너프 필름 안에는 살인, 고문, 강간 등의 범죄 장면을 찍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피터 매드슨의 컴퓨터에 있던 거예요. 게다가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고요. 피터는 여기에 대해서 나 그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을 해보니까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져요. 영상 속의 여성들이 돈을 받고 이런 걸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아닌가 의심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중 일부는 다운받은 게 아니라 직접 촬영된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아니 백만장자라는 피터 이 인간 도대체 뭐냐고요. 이후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피터와 전에 사귀었던 연인들도 다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길 피터가 사실 성관계를 하는 중에 목을 조르는 것에 굉장히 집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더 기괴한 것도 있습니다. 잠자리를 하는 동안 연인이 잠자리를 하는 동안 영상을 틀어놓는 걸 즐겼대요. 근데 그 영상이 어떤 거냐면 여성들이 목이 잘려서 사망하는 스너프 필름이었고요. 이거 너무 소름 돋아요. 전 여친들 또한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상했죠. 하지만 피터가 워낙 괴짜 성향이 있었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 뭐라고 좀 강하게 비난하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이상한 변태 취향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기고 넘긴 거죠. 변태 백만장자?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그게 살인이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이렇듯 피터에 대해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을 무렵 수사 3일 차인 8월 13일 마침내 그 수면 아래에 있던 노틸러스가 인양됩니다. 경찰이 빨리 가서 내부 조사를 진행했죠. 그랬더니 예상대로 잠수함 곳곳에서 킴의 혈흔이 발견돼요. 하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게 그냥 사고였는지 아니면 살인이었는지 이게 피터의 증언을 밝힐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경찰이 내부 곳곳을 조사하다가 마침 엔진실에서 킴의 속옷을 발견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는데 왜 여기서 속옷이 나오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죠.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고 킴이 홀로 잠수함에 들어간 지 11일 만인 8월 21일. 잠수함이 위치했던 바로 그 해변에서 문득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저기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요.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 여성의 잘려진 상반신이었죠. 목, 팔, 다리 없이 오직 몸통만 있습니다. 서둘러 수거를 했고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결과 그건 킴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절단부를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걸로 깔끔하게 잘려나간 상태고요. 또 몸통에는 15개나 되는 자상이 곳곳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상들, 킴이 숨진 이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생긴 것이 드러났어요. 죽고 나서 왜 상처가 난 걸까요? 자, 이건 추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가스가 차오르잖아요. 그럼 몸이 떠오르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더 심한 건 시신 내부에서 무거운 금속체가 나와요. 이거 역시 시신 떠오르지 못하도록 채워둔 거죠. 게다가 끝이 아닙니다. 정말 더 소름 돋는 게 있는데요. 몸통에서 외음부가 고의적으로 잘려나간 흔적이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도, 아니 죽은 후에도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이 몸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신 일부가 발견되고 약 한 달 반이 지난 10월 6일, 이번엔 코펜하겐 근처 해안에 비닐봉지가 둥둥 떠밀려 왔습니다. 설마. 맞아요. 그 안에는 킴의 나머지 신체 부위인 팔, 다리, 머리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여기엔 옷가지와 가방도 들어있었습니다. 피터가 진술했던 머리의 외상, 그러니까 머리에 해치가 떨어져서 상처를 입었다 했죠? 근데 머리의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터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죠. 한편 피터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는 이 사고가 나서 킴을 수장을 했을 뿐이지만 시신은 훼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인 학대도 펄쩍 뛰면서 부인을 하고요. 피터가 말하길, 아니 내가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놈이 스너프 필름 같은 걸 보고 있어요? 어쩌면 피터에게 이 잠수함이라는 공간은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가 불러들인 여성이 도망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공간은 아니었을까요? 완벽한 범죄의 장소인 거죠. 그러고 보니 킴은 피터가 자기 잠수함에 초대한 4번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3명의 여성들을 초대했는데 그녀들 중 유일하게 킴만 초대에 응한 거예요. 남자친구에 따르면 사실 킴도 너무 갑작스럽게 인터뷰였고 좀 잠수함을 타야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피터를 인터뷰하려고 자기가 노력한 게 있고 오늘이 아니면 이거는 기회를 놓친다 싶어서 바로 달려간 거고요. 근데 그날 이런 비극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쯤 되니까 피터 매드센? 이 인간이 좀 궁금해집니다. 덴마크에서는 국민 영웅급이었어요. 1971년생인데 어릴 적의 가족 환경이 평범하다고 보긴 어렵죠. 피터의 엄마 안니는 남편 칼보다 30살 이상 어렸는데요. 안니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이미 자식이 셋이 있었거든요.
칼과 재혼을 하고 나서 피터를 낳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는데 자기 친아들인 피터를 빼고 나머지 의붓자식들, 그 형들을 막 죽도록 패길수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 안니는 피터를 포함해서 4명 자식 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어찌 이제 엄마가 이 아이들 혼자 키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6살이 되던 해 피터는 아빠에게 돌아가게 돼요. 이후에 그는 또 평탄한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적부터 과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10대 시절에는 화학 선생님과 함께 소형 로켓을 만들기도 했고요. 과학자로서는 잠재력이 많던 아이예요. 그 가능성을 잘 발휘해서 앞서 소개한 대로 성장하면서 잠수함 개발 성공하고 천재 발명가로 이름 날리고 머지않아 부까지 축적하게 됩니다. 피터 매드센은 명석한 두뇌, 머리 좋은 사람이고 또 열정도 넘치는 사람으로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되었고요. 또 원래는 그 평범한 엔지니어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백만장자가 됐으니까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롤모델급이었어요. 강연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유명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온 명성과 반대로 실제로는 상당히 추악한 본능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킴 사건이 아니었다면 덴마크 국민 롤모델이던 그가 실제로는 막 스너프 필름 즐겨보고 그걸 또 제작까지 했을 수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피터 매드센이 추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었어요. 2018년 1월 그는 살인과 사체훼손, 성추행 혐의를 받습니다. 사실 시신이 굉장히 훼손된 상태여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좀 밝혀내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자의 외음부가 잘려 있었다. 그것도 고의로. 그것만으로 학대의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죠. 2018년 3월 법정에서 피터가 진술을 번복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라고 할까? 킴이 사실 갑작스러운 공기압 저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좀 자세히 들어보면 당시 자기는 갑판 위에 있었고 킴은 선 내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약간 수면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마침 잠수함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그녀가 사망했다는 진술이죠. 이 부분 저는 좀 잠수함을 잘 몰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면서 시신을 훼손한 사실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변명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원래 죽은 킴의 시신을 내가 잘 묻어주려고 했는데 그녀의 몸이 생각보다 무겁더라.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혼자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신체를 토막 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안에 금속 물질 채운 건요? 그건 자기가 죽은 이를 위한 일종의 장례식이었다는 이 어이없는 설명. 피터는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통 정상인 아니잖아요. 그 결과 예상대로 일반인에 비해서 공감 능력과 또 죄책감을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낮게 나와요. 하지만 여전히 지능만큼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가 고지능 사이코패스 플러스 나르시즘 성향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진술을 바꾸긴 했어도 여전히 그는 성적인 접촉은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때 검사 측에서 자 보십시오 하면서 박찢겨진 킴의 스타킹과 속옷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잠수함으로 킴을 초대할 때부터 피터가 살인을 계획한 거다라는 증거가 나와요. 로프, 칼 이런 범행 도구들을 구입해둔 거죠. 검사 측도 이렇게 강하게 증거로 압박을 하니까 피터에게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법정은 검사 측 손을 들어줍니다. 피터 매드센이 킴을 잠수함으로 일부러 유인해서 결박, 고문한 끝에 토막 살해한 정황이 인정된 겁니다. 2018년 4월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수감된 지 한 2년 반쯤 지난 2020년 10월에
다시 피터 매드센의 이름이 막 언론을 장식했어요. 아니 세상에 탈옥을 한 거예요. 다행히 탈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처 주택가에서 체포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 탈옥 과정도 좀 어이가 없는 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폭탄, 진짜가 아니라 가짜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질로 잡고 간수를 위협해서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피터가 잠수함까지 만든 명석한 두뇌의 사람이다 하니까 나 지금 폭탄 있다. 여기에 간수들도 다 저 진짜려니 하고 속은 겁니다. 주택가에서 실제로 그를 체포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도 진짜 폭탄인 줄 알고 폭탄물 전문가들이 막 총출동했다고 해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이 사건으로 그는 21개월의 형이 더 추가됐거든요. 근데 이미 무기징역이라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그가 가석방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겨우 그 사이인 2020년 10월 지긋지긋합니다. 피터가 또 뉴스에 등장해요. 이번에는 수감을 하던 중에 돌연 러시아 아티스트 제니 쿠르펜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중 결혼이요. 그래서 막 대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제니 쿠르펜의 페이스북 찾아가서 넌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막 악플을 남겼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 남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벌을 받는 중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똑똑하고 재능 있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도 피해자입니다. 죽지 못하고 살아서 그 벌을 받으니까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죠? 이 여자요. 아무래도 이 피터 매드센의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기도 악플이든 선플이든 관심을 좀 받으려는 거 아닐까요? 실제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페이스북에 이번에 남편 면회 갔다 왔다 막 그 사진을 인증하면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갈망하고 있었겠죠. 한편 킴의 사망 이후 그녀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킴 메모리얼 펀드를 설립합니다. 이게 해마다 킴처럼 취재에 열정적이던 여성 언론인들을 선정해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러면서 유족들은요, 이 사건의 피해자 킴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언론인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플라자 호텔. 37층 규모의 5성급 호텔로 노르웨이를 넘어서 북유럽을 통틀어서 시설과 보안 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호텔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국제회담도 많이 개최됐고 또 정치인들과 국제 셀럽들이 애용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숙박료도 꽤 높은 편이었죠. 1995년 6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이었습니다. 호텔 프론트 매니저를 맡고 있던 게르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 봉착해요. 2805호에 투숙하는 고객이 숙박료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번호를 줬는데 한도 초과로 확인된 겁니다. 당시에 이 방의 숙박료는 오늘날의 가치로 하루 40만 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게르센이 황급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805호 투숙객이 체크인을 할 때 직접 적어서 남긴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그 종이를 확인합니다. 보니까 손님은 벨기에에서 온 제니퍼와 로이스 퍼거테 부부였는데요. 아내인 제니퍼가 대표로 서명을 했고 체크인을 5월 31일 날 수요일 밤에 했는데 이 문제, 숙박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건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4일 동안이나 이 금액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던 겁니다. 매니저는 즉각 이 객실로 숙박료를 결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객실 TV 화면에 띄워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른 직원이 전날에 이 문제를 발견했고 방으로 메시지를 2번이나 보낸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객실에 있는 누군가가 리모컨 OK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돈을 안 내고 먹튀한 걸까요? 매니저는 일단 하우스키퍼를 불러서 2805호가 떠났는지 또는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들이 체크인을 했던 그날을 제외하고는 방해하지 말라라는 표시가 계속 걸려 있어서 청소를 하러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게르센은 경비요원을 방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오후 7시 50분 그날 근무 중이었던 25살의 경비원 에스펜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805호 앞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러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펑! 하는 둔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경비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게 총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죠. 자, 이 방엔 2명의 투숙객이 있습니다. 누군가 총에 맞았다면 분명 방 안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응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무전을 통해서 호텔 직원들에게 알릴 경우에 호텔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려했죠. 그래서 일단 1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보안과장을 자기보다 높은 그 상사를 불러서 직접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로부터 15분이 지난 오후 8시 4분 2805호 앞에 보안과장과 이 경비가 다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분 동안 사실상 이 객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보안과장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그는 마스터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게 되는데 객실 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습니다. 오슬로 플라자 호텔은 워낙 최고급 호텔이어서 보안이 철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 객실 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안에서 잠기면 일반 호텔 직원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비상용 마스터키를 가진 보안 요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요. 내부에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한 여성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한켠에 누워서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자세였죠. 그녀는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고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상태였죠. 오후 8시 30분 경찰이 객실에 도착했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객실에서는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있긴 했지만 28층 창문으로 누군가 드나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방 안에 있는 가구는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 딱히 파손된 것도 없습니다. 사망한 여성에게 남겨진 총상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옷이나 몸에서 몸싸움을 했다는 징후도 없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객실 안에서 발사된 총탄이 총 2발이었다라는 부분이었죠. 한 발은 이마를 관통한 총알이었고요. 또 다른 한 발은 호텔 베개를 뚫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베개에 대고 총을 쐈을까요? 일단 경찰은 시신 최초 발견을 했을 당시에 객실 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녀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살을 벌인 거라고 결론 짓습니다. 심지어 객실키 2개 모두 내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입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내부를 조사하면 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져 갑니다. 우선 객실 어디에도 사망한 여성의 신분을 알만한 지갑이나 신용카드, 여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던 게 체크인할 때 호텔에 제출한 직접 적어서 낸 종이 한 장, 제니퍼라는 이름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편 로이스도 함께 있었는데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니퍼가 벨기에라고 주소를 남겼기 때문에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서 해당 주소로 사망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그녀는 제니퍼가 아니었습니다. 체크인 카드에 남겨진 남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 모든 게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번에 시신의 지문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매치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녀가 누구인지부터
미궁에 빠져버렸죠. 이 사진은 사망한 시신의 얼굴을 본따서 스케치를 한 몽타주입니다.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와 마주했던 호텔 직원들을 수소문했죠. 호텔 측에 따르면 그녀가 여기로 처음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한 날은 5월 2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수요일 날 전화를 걸어서 일정을 좀 당겨야겠다. 내가 오늘 호텔에 도착할 거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0시 44분에 그녀가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자신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체크인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5성급 호텔이고 보안이 까다롭다고 유명한데 이 호텔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하필이면 그날 저녁 10시에 호텔에 유독 많은 손님들이 모이면서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그날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3대가 오슬로에 동시에 도착을 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그날따라 또 일부 직원들이 파업을 한 상태여서 일손이 모자랐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원 확인 없이 수기로 쓴 체크인 정보만 받은 채 황급히 객실 키를 내줬다는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직원에 따르면 그녀의 옆에 키 185cm 정도의 35세에서 40세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남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분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경찰 조사는 더 나아가서 그날 밤 오슬로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 모든 명단까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경찰은 객실의 카드키 출입 기록을 살펴봅니다. 숙박객뿐만 아니라 하우스키퍼 또는 제3자가 키를 통해서 방문을 열었다면 그 시간과 횟수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죠. 기록상을 보니까 사망한 여자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체크인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에서 금요일 오전까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죠. 목요일 오후 1시에 하우스키퍼가 청소를 하기 위해 2805호에 들어갔어요. 그때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녀가 방을 다 치우고 떠났고, 그때부터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까지 객실에 그 누구도 출입한 기록이 없습니다. 즉, 사망한 여성은 적어도 목요일 오후 1시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호텔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 도시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죽음의 결정적인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소지품. 사망 당시 그녀는 화장을 한 상태였고요. 욕실에서 샤워를 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화장품이나 세면도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발견된 유일한 소지품 1개, 테이블에 놓여있던 남성용 향수였죠. 죽기 전 그녀는 검정색 자켓에 검은색 반바지 그리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물론 객실에선 그녀의 다른 옷까지 몇 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단 한 벌의 독일제 옷을 제외하고는 놀랍게도 모든 상표와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제가 과거의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뤘던 이스타렌 여인 기억하시나요? 1970년에 산속의 한 계곡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녀 역시 가지고 있던 옷과 소지품의 상표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신분을 철저히 숨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녀가 숨졌다는 그 이스타렌 계곡이 오슬로 플라자 호텔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2805호 객실로 돌아와서 숨진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은 9mm의 강력한 반자동 권총이었습니다. 이건 주로 군대와 경찰에서 쓰는 모델이었죠. 권총의 일련번호를 통해서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이 수사국이 권총을 회수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일련 번호 또한 전문적인 약품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라면
여자의 곁에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려 34발의 총알이 발견돼요. 여기서 잠깐, 만약 그녀가 자살을 결심해서 여기에 투숙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총알이 필요했을까요? 경찰은 이중 잠금된 밀실 자살 사건으로 결론을 냈지만 모든 상황과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 최고 법의학 전문가 로그넘이란 사람이 그녀가 권총을 쥐고 있었던 자세가 아주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게 되죠. 보시면 오른쪽 엄지로 방아쇠를 쥐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총은 아주 강력한 반동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손으로 움켜쥐고 조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한 손으로, 게다가 이걸 엄지로 방아쇠를 당긴다면 반동으로 인해서 권총이 손에서 튕겨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분명 현장의 벽면에는 핏자국이 곳곳에 튀어 있었는데 정작 총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은 화약의 그을음도 없었고 핏자국조차 없이 너무도 깨끗하다라는 점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뒤에 자살로 위장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자,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녀가 마약 운반책인데 어떤 조직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수도 있다. 혹은 비밀 요원 신분으로 은밀히 제거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을 설명해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2805호 밀실 호텔방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미스테리 여인. 노르웨이와 인터폴까지 합세해서 여러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당시 호텔에서는 아침마다 각 객실로 투명한 봉투에 쌓여져 있는 일간 신문을 배달했는데요. 물론 그녀의 방에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봉투에 적혀 있는 방 번호가 2816호. 그래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그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그 2816호 투숙객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죠. 단순한 배송 실수였던 걸까요? 아니면 2816호의 누군가가 이 객실을 방문한 걸까요? 1996년 6월 그녀가 사망하고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녀의 시신은 노르웨이 한 공동묘지에 익명으로 안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난 2017년에, 그러니까 22년 만에 그녀의 무덤 뚜껑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녀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재부검이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시식 법의학도 결국 그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죽어서도 미스테리로 남아야만 했던 그녀. 분명 그녀에게도 그녀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고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만의 추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